해도 될 것 같습니다. What is disruptive innovation? 12월 호에 나오는 핵심 그 아티클이었습니다. 서재 목록을 2개를 했는데요. 이제 요거하고 하나 더 있어요. 요게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 논문에 대한 부연 설명하기 좀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 하나 있어서 꼭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뭐 다 아시겠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동영상 버튼 누르시면 되고. 예, 당분 말씀 요거 좀 꼭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HBR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이 HBR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담론을 거의 매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경영 평균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HBR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일단 제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이 틀렸다는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판적으로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예.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틀린 걸 못 찾겠다. 두 번째죠. 틀린 걸 못 찾으면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뭐 이런 거죠. 더 좋은 논리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아쉽게도 내가 이거를 어디가 틀리는지 내가 지금 못 찾겠으니 일단은 지금 말한 것을 일단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맨 앞부분에 실려 있는 편집장의 편지예요. 재밌습니다. 편집장의 편지의 내용이, 즉 여러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이번 호의 전체 컨셉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편집장이, 그죠?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근데 전체가 다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 아티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집장, 즉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편집진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내용에 보면 이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말이 너무 overuse, 뭐 많이 사용되었고 이렇게 misuse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 파트에 있는데요. 얼마나 overuse 하고 얼마나 misused 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도 있더라라고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사람입니다. disruptive machine,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당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의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 쪽의 전공의 교수예요. 이분이 이 뉴요커라는 신문에 저 이 글을 읽고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길어서. PDF로 이제 전환하니까 13페이지 정도 돼요. 13페이지 되는 내용에 뭐가 실렸냐면, 이 크리스텐슨 교수가 쓴 그 사례들이 다 오류가 있다. 일일이 깐 거예요. 일일이. 제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라면, 크리스텐슨 교수라면 정말 가슴이 그냥 심장에 면도날을 싹싹 하는 것처럼 굉장히 후벼 팝니다. 그냥 아주 후벼 파요. 역사학자인데, 하버드 교수인데, 그죠? 한술 더 떠서 이분은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스쿨의 그러니까 전략의 대가 마이클 포터의 조교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마이클 포터의 조교의 어시스트였어요.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마이클 포터한테 강의 요청 오는 거를 전화를 받아서 마이클 포터의 스케줄에서 블락 타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연락해주고 그런 거. 워낙 많이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니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마이클 포터의 내용이라든가 뭐 다 아는 거죠. 전략도 좀 알고.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학자 이전에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에요.
또 마이클 포터와 크리스텐슨 교수는 또 어떤 사이냐? 사실 굉장히 이 동지적 관계가 굉장히 튼튼해서요. 그 모니터라는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같이 세웁니다. 이 모니터 그룹이 마이클 포터와 크리스텐슨 교수 두 분이 이제 설립한 거거든요. 하여튼 참 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MIT 슬론에서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 HBR처럼 MIT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MIT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거기에서 disruption everywher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까요. 예, 전쟁 선포를 먼저 합니다. 네, 언제 했냐? 여기 보면 이게 9월 15일자예요. 올해 9월 15일자에 까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뭐냐? 보세요. 여기 from the editor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의 편집자가 나서서 아까처럼 disruptive innovation 오류가 있다라는 아티클을 우리는 우리 그 이번 호에 실렸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이. 네. 선전포고한 거죠, 확실히. 네. 이게 이제 9월 15일 날 나왔어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아티클은 HBR 12월호예요. 이거는 2015년 9월 15일자고요. 얼마나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했는지 상상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HBR 같은 경우에 미뤄 짐작하면 제가 HBR을 언제 받아보냐면요. 약간 그 전달 보름쯤에 받아봐요. 그 킨들로 와이어리스를 받아봅니다. 보통 그때쯤 나와요. 즉 12월 호라면 11월 중순경에 다 편집이 끝났고 배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킨들 이북 형태로는. 그 얘기는 거의 11월 초에 모든 편집이 오탈자 다 깔끔히 정리해가지고 다 마무리된 거예요. 즉 이 원고는 10월 말에 최소한 10월 말에 끝났어요. 원고는. 자, 9월 15일자 이 글도 사실은 한 9월 초에쯤 나와 받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9월 초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진한테 이게 왔겠죠. 노티스가 됐겠죠. 야, 디스럽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 시어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하더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크리스텐슨 교수 불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텐슨 교수도 생각 좀 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막 불편한 심기를 억누르면서 혼자 안 쓰고 또 동동 저자가 있어요. 두 사람과 같이 상의하면서 혼자 쫙 쓸 수도 있지만 상의하면서 썼다는 얘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 심사숙고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아마도 10월 말까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글들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 오탈자 하나하나, 팩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네. 똑같이 from the editor. 아까도 from the editor에서 깠듯이. 그런 맥락에서 the disruption conversation이라는 표현 썼어요. 굉장히 좀 점잖게. 이게 약간 우리 하버드는 이래라는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반의 논조도 막 흥분하지 않고 절대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정 거의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기획으로 크리스텐슨 교수가 직접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12월 홀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티클에 대한 부제로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총성 없는 전쟁터. 마침 또 제가 갔던 이 사진들인데요. 예, 총성 없는 전쟁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볼 건데요. Disruptive Innovation. 이 아티클의 제목 자체도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What is예요. 그죠? What is disruptive innovation? 즉, 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해서 좀 아니? 내가 좀 한마디 해줄게. 거의 이런 거죠. 이 정도의 제목은 아무나 못 쓰거든요. 거의 비슷한 제목을 누가 썼냐면 마이클 포터가 What is strategy라는 표현으로 제목으로 이 HBR에 쓴 적은 있었어요. 거의 그런 수준이죠. 자, 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에 이 책을 쓰여졌고, 사실 이 책 쓰여지기 이전에 HBR의 투고를 먼저 합니다. 이제 그것도 이따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next, 예. Innovators Prescription, 즉, 제약회사 쪽, 그 헬스케어 쪽 인더스트리에 국한해서 막 한마디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isrupting Class라고 했죠. 그 다음에 Innovative University, 지금 그러니까 이 교육 세계, 그러니까 이 교육 사업에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거예요. 네, 대충,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말 이걸 뭐 보면 이 정도와 글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고 이분을 못 모셔서 그냥 안달이 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마디 다 알아들어요. 다 뭔가 알아. 예, 그 정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약간 변죽을 울리고 있는데 사실 본론은 굉장히 싱거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간단하게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것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HBR's 10 Must Read 시리즈가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아티클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몰라서 친절하게도 편집진이 10개, 시리즈별로, 예, 주제별로 10개를 모아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네, 마케팅 시리즈 10개, 예, 뭐 휴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10개, 뭐 전략에 대해서 10개,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것은 그 분야 상관없이 최소한 요 10개는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이 논문이에요. 예. 예, 2000년도에 크리스텐슨 교수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저로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초는 이게 진짜예요. 예, 여기 이게 1995년, 네, 올해가 2015년, 지금 그래서 2005년, 2015년 거의 20년 기념으로 쓴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1995년에 크리스텐슨 교수가 어시스트 프로페서의 자격이 되었을 때 쓴 아티클이에요. Disruptive Technologies Catching the Wave에서 그 당시에 선배 교수하고 함께 쓴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티어리를 그냥 같이 묻어서 그냥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간 이때의 기조가요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올해 그 12월 호에 나온 아티클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요 포인트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번에 12월 호에 나온 내용하고 소개해드리면 아마 연결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주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네. Managers must be aware of ignoring new technologies that don't initially meet the needs of their mainstream customers. 이게 무슨 소리? 여기서 포인트는요. 영어 표현 다 잊으셔서 상관이 없는데 이런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mainstream customer.
메인스트림 커스터머.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즉 현재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고객들인 거죠. 현재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고객들 때문에 이그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혁신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나한테 엄청난 수익을 주는 그 고객들 때문에, 그 이유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수익을 많이 주는 고객들 때문에 뭔가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 볼게요. None of the established leaders in the disk drive industry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ose who fell before them. 이건 그냥 디스크 드라이버의 사는 사례고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Every company that has tried to manage mainstream and disruptive business. 그래서 아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즉 수익을 많이 주는 고객 때문에 잘 무시한다고? 그래, 무시 안 하게끔 어떤 특별한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디스럽티브 비즈니스 유닛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의 조직 안에서 만들려고 하면 fail 한다는 뜻이죠. 즉 바구니 안에다가 계란 2가지를 아주 그냥 잘 깨지는 계란 2가지를 넣으면 깨진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In order that it may live, a corporation must be willing to see business unit die. 이 die란 표현을 썼어요. 계속 존속하고 싶으면 살점 하나 떨어져서 없어질 걸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볼게요. 자, disruptive innovation, disruptive란 표현을 제가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파괴적 혁신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일부러. 와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파괴적 혁신, 파괴한다는 뜻은 이렇게 공성전에서 맞짱 뜨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뜻은. 그래, 덤벼봐. 나도 그냥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거고요. 와해적이란 뜻은 이렇게 평소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태평성대 시대에 그런 시장 마켓에서 쥐새끼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쥐새끼를 거들떠 보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쥐들이 갉아놓은 그 구멍이 계속해서 커져서 우르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disruptive에는. destructive가 아니에요. 저 이걸 좀 사실 강조해요. destructive가 아니다. disruptive다. 한번 제가 여기 그 멤버들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파괴적도 맞지 않느냐? 그때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제가 좀 깨갱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와해적이라는 표현이 전 더 어울리나 봐요. 한때 잘 나가는 기업 뭐 붕괴된다 뭐 이런 것도 이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또 이 disruptive innovation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정적인 기업, 사실 이제 선도 기업 또는 대기업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선도 기업 또는 대기업. 예. 그래서 established company, the incumbent company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수익성이 높은 현재 고객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칼 자이스, 예, 삼성전자 커요, 그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뭔가 으쌰으쌰 잘 해야 돼요. 이것은 disruptive innovation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ncremental innovation인가요? 예컨대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은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좀 더 좋은 제품을 혁신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그걸 incremental 또는 sustaining innovation의 표현을 씁니다. 근데
디스랍터 또 와해적 혁신의 그 성격은 일단 이런 형님 기업들이 무시한 고객이에요. 형님 기업이 무시한 고객이에요. 돈 안 되니까 난 야 신경 안 써. 쟤네 돈 안 되잖아. 돈 안 되잖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봐봐 걔네들 야 걔네가 무슨 경쟁자야? 야 걔네 제품 가져와봐. 이거 상품이니? 이렇게 하필이면 또 마침 그 제품도 굉장히 조잡해요. 내가 봤을 때. 이 형님이 봤을 때 굉장히 조잡해요. 그래서 그냥 거들떠 보지 않게 돼요. 예. 저가 상품이고요. 또 그런데 얘네들은 이게 이제 이번 논문에서 포함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가 이 CBO 홀로의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에 포함이 좀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IT 혁명의 기술에 힘입어서 기리나로 막 성장하고 있는 우버라는 그 서비스 있잖아요. 그 우버에 대한 예를 들면서 우버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합니다. 결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아니다 해요. 우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디스럽터의 조건은 첫 번째는 로우 엔드 또는 뉴 마켓에 뭔가 거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풋홀드. 이 암벽 타일 때 딱 잡는 거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로우 엔드, 그러니까 저가 시장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저가 시장에 내가 거기서 교두보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는 시장이에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없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거점을 마련하 이래야 되는 그런 개념이란 거죠. 그러니까 저가 시장이 즉 바쁜 형님이 무시한 시장이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형님은 바빠. 예, 삼성전자가 놀아야 되니까 바빠. 예.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시장까지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룩하게 됩니다. 간과를 하게 되죠. 오버룩하게 돼요. 또 이 기존의 형님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오버슛을 하게 됩니다. 오버슛은 화살 관역을 쏠 때 바로 안 쏘고 그 위를 쏘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교정 행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예, 저는 이제 과도한 교정 행동 뭐 약간 오버하는 거죠. 그야말로. 즉 그러니까 좀 더 뭐 이런 거예요. 좀 더 좋은 제품, 좀 더 좋은 기능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걸 하게 마련이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은 서스테이닝 하는 이노베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버는 기존의 택시 타는 사람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택시 이용자도 똑같은데 우버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두 번째,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디스럽터, 이게 아까 성벽에 그 G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일부러 좀 강하게 좀 각인시켜 드리려고 이 G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디스럽터, 이 와해자 혁신 기업들은 굳이 형님 고객을 건들지 않는다니까요. 예. 굳이 삼성전자 가서 영업하지 않아요. 예. 형님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요. 피해가요. 예. 오히려 형님 고객의 품질을 천대해요. 우리 제품을 천대하는 거죠. 그래서 싸다고 구매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품질 수준이 높아져야 싼 값에 구매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 이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무시했던 애들이 조금씩 막 치고 되거든요. 치고 올라오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성능은 떨어지면 여전히 가격이 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낮아요.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낮은 상태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 형님 고객은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비슷하면 안 가요.
성능이 비슷하다 하면 싸다고 안 간단 말이에요. 스위칭 코스트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 다 버리고 이쪽 가야 된다? 아, 그건 싫어. 싸다고 안 갈 거야. 근데 그걸 월등히 뛰어넘는 성능이 나올 때, 혁신될 때, 그때는 그냥 확 가게 되는 거죠. 형님 고객들은 계속 지켜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우버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길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 보통 HBR 아티클이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티클은 10페이지나 돼요. 와, 그래서 정말 맘 잡고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디스럽티브 그 표지 그림이 2페이지나 돼 있어가지고 실제는 8페이지인데요. 하여튼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없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서는. 네. 자, disruptive innovation, disruption, 뭐 와해적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그 성격에 대해서 스스로 밝힌 내용들입니다. 이 연구자들이. 첫 번째, disruption is a process.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딱 지금 현장을 딱 잘라서 얘기해서 이게 뭐가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품질의 가격, 낮은 품질의 그 어떤 낮은 가격에 있다가 점점 올라온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1997년도에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큰 업체가 큰 형님이 블락버스터라는 형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넷플릭스에 관심도 없었죠. 왜냐 그 당시에만 넷플릭스는 우편을 통해 가지고 주고받고 했거든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블락버스터는 전 지점에 뭐 대리점이 다 깔려 있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정말 뭐 하나도 안 뭐 걔네들이 뭐 보고가 들어 야, 그 돈 되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거의 안 보였어요. 손에 떼만큼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터넷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확 올라간 게 된 거죠.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저 박스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선도기업 이 형님은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응할 시간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대응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블락버스터가 대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 왜 그럴까?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그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연구란 표현을 본인이 스스로 밝혀요. 이 상관관계 연구란 뜻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커절러티는 잘 모르겠어요. cause and effect, causality.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막 데이터 돌려보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혁신의 어떤 와해적 혁신의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슬쩍 몇 가지 힌트를 주긴 했어요. 아주 좋은 힌트. 이제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쨌든 간에 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왜 선도 기업, 형님 기업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했냐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화두입니다. 네. 이 시간은 어떤 기업은 뭐 3년 만에 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 기간이. 어떤 기업은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사례들이 여기에 나와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 그래프는 그 초기에 1995년도에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그 그래프니까 그냥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가로축은 시간이죠. 예,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프로덕트 퍼포먼스, 기능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네. 이 가로선은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내가 사겠다는 뜻이죠. 예컨대 이걸 볼까요?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이 정도의 그죠? 요 시점에서 요 정도의 성능이라면 내가 살 거야. 그런데 같은 성능이라도 요 시점 가면 안 산다는 뜻이죠. 왜? 다른 기업들이 더 좋은 걸 내놓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라인이든지 점점 모든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기술은 올라가요. 그런데 요 첫 번째 빨간 선은 incumbent sustaining projec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형님기업. 왜 형님기업의 행태는 어떻게 되냐? 참 여기서 시작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딱 여기 찍어요. 정을 찍고 그러면 이 고객을 먹었잖아요, 그죠? 네, 이 고객을 먹었어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고객은 당연히 먹고 더 열심히 해서 저 고객을 먹으려고 올라가는 거죠. 네,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저 이제 수익성 좋은 most profitable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서 돈 많은 기업 그죠? 돈 많은 기업이에요. 돈 많은 고객. 네, 그죠? 여기는 돈 없는 고객, 중산층 고객, 그 다음에 아주 부자 고객. 뭐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요. 우리 형님 기업은 incumbent 컴퍼니들은. 그런데 entrant disruptive projectory는 네. 그러니까 와이저 혁신하는 기업들은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때 벌써 이 기업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보이냐고 이게 안 보인다고요. 여기는 이 고객에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돈 없는 고객에 얘네들은 만족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기 오네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컴번트 컴퍼니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안 보이는 거죠, 얘가. 그런 스토리예요. 이 그래프는. 그 다음에 아마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기존 아티클에서보다 이 아티클에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로우 엔드와 그러니까 이 저가 시장과 로우 마켓, 그러니까 이 저가 시장 중심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아닌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이. 이 그래프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 아이폰 초창기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고요. 예. 우리나라는 3G부터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때도 벌써 이렇게 막 장사진 일고 뉴욕에서 살려고 그랬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플랫폼을 얘기한 거죠. 그럼 그럼 플랫폼이 우버하고 생각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폰은.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플랫폼 기반이지만 성공하는 그러니까 같은 플랫폼 기반에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서 둘 다 성공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우버는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으로 분류를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아이폰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제 논문 하나 쓰시는 거예요. 예.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논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some disruptive innovations succeed, some not 이란 뜻은요. some don't라는 뜻은 disruptive innovation에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예, 그런 얘기예요. 딱 그 정도 얘기. 90년대 말 인터넷 기반의 소매상 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요 얘기는 뭐냐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아까 속성 중에 하나가 로우 엔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남이 신경 안 쓰는 소비자를 내가 대상으로 뭔가 하려고 해. 근데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더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교수님,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이엔드 찍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엔드나 로우엔드가 아니라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디스럽션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대목에서 약간 궁색하게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 disrupt or be disrupted.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와 disruption innovation을 해야 된다는 위기감에 컨설팅도 받고 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야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더라. 예, disrupted 된 데더라. 우리가 와야 된다더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면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 또.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 크리스텐슨 교수가 2010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의 인터뷰 기사에 선도 기업이 Y적 혁신을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길게. 기본적으로 선도 기업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Y적 혁신을. 그래서 저도 야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선도 기업 큰일 났다는 게 아니고 선도 기업은 하던 거나 열심히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예. 선도 기업이 섣불리 Y적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 지금 높은 수익 고객이 있다면, 높은 수익을 주는 고객이 있다면 이건 얼마나 다행이야. 더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래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는 물론 있겠지. 준비를 해야죠. 잘 준비해야죠. 딱 그 정도의 뉘앙스예요. 잘 준비해야죠. 근데 그 잘 준비해야 되는 방법은 사실은 기업마다 다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스핀오프를 할 수도 있고, 뭐 사내 벤처를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예. 또는 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뭐 합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하버드 교수가 역사 히스토리, 예, 역사 전공의 교수가 크리스텐슨 그걸 비판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Y자 혁신 기업이 당신이 얘기한 Y자 혁신 기업이 사실 까보니까 걔네들이 올라가다가 사라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당신 말이 틀린 거 아니냐? 또 당신이 얘기한 선도 기업이 망했다는 얘기했지만 그게 살펴보니까 망한 게 아니야. 그 선도 기업이 분사를 해가지고 예컨대 IBM이 컴퓨터 사업본부를 아예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와해됐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컨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비판하는 말도. 근데 너무 이제 theory는 theory죠. 모든 현실을 담을 수는 없는 거죠. theory는 다만 이런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너무 사례 하나하나가 맞냐 틀리냐 그 지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어쨌든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잘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아티클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네. 시장 진입자의 전략. 예.
그러니까 즉 이제 맞짱 떠서는 안 되는 그 시장 진입자죠, 그죠? 네. 혁신 기술 자체가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으로 갈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으로 갈지는 의 길로 갈지는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혁신 기술 자체가 이노베이티브, 그러니까 서스테이닝 이노베이티브 하냐, 디스럽티브 뭐 이노베이션이냐, 뭐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표현이 그렇지만 뭐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뭐 선도기업과 맞짱 뜨지 말고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결론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해야 한다. 여기서 단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제가 약간 의역한 건데요. 때를 기다려라. 약간 배고픔을 견딜 수 있으면 된다고 좀 봅니다. 네. 예. 그것도 그 다음에 선도기업 전략의 구조적인 한계. 이 얘기,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선도기업은 왜 Y적 혁신을 못할까요? 심하게 말하면 절대 못할까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잘 못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살짝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고객들의 말을 잘 듣다 보면, 그죠? 잘 듣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온 조직, 모든 제도가 다 거기에 정렬된다는 거죠. 얼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nstitutionalize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제도화 된다는 거죠. 고착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 예전에 영업을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지침 중에 하나가 고객을 A 등급, B 등급, C 등급을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데 8대의 법칙에 의해서 수익성 높은 고객, 중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 MBO, 그러니까 MBO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수익성 높은 고객을 한 달에 몇 번 더 컨택했느냐, 뭐 이런 거죠. 예. 다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수익성 높은 고객에 얼마나 내가 컨택했느냐, 거기에 얼마나 그 내부 지원 체제가 서포팅하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MBO니 인사정책이니 뭐 마케팅 전략이니 다 거기에 얼라인돼 버린단 말이죠.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경직성이 딱 생기는 거예요. 플렉서블리티 못하는 거죠. 예. 요 얘기는요, 상품 가격의 포트폴리오의 변화다. 무슨 소리냐? 여기선 재미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는 게, 그 Y적 혁신하는 기업은 사실 대부분이 로우 엔드, 그러니까 저가 시장에 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저가 시장에도 그 형님 기업의 제품들이 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컨대 뭐 LG 생활건강에서 이런 제품 저런 제품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GSK 뭐 거기서 여러 고가에서 저가까지 다 있어요. 대기업에서는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상품 포트폴리오에는 이 포트폴리오 엄브렐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 예, 엄브렐라는 표현을 쓰죠. 다양한 포트폴리오 깔아놔요. 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고 비슷한 제품의 비슷한 어떤 성격의 낮은 가격의 뭐 이 Y적 혁신 기업이 쓱 집어넣는다고 해서 사실은 소비자가 눈에 확 그쪽에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래도 한쪽 유통에는 뭔가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대기업에서 나온 제품이 있거든. 뭐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해요. 엄브렐라가. 대기업이 이런 이 상품의 엄브렐라 이렇게 바뀌면서 그 제품이 싹 빠지는 거예요. 예.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찔러볼 수 있었잖아요. 대기업은. 예. 돈이 있으니까. R&D 예산도 있고 이것저것 해보고 찔러봐서 안 되면 철수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 그걸 계속 놔둬야 돼요? 철수한단 말이에요.
쳤어 할 때 그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그래서 아까도 엔트런트 컴퍼니, 그 진입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을 너무 겁내하지 말아라. 딱 여기에 들어갔는데 너랑 비슷한 상품이 또 있네? 그래도 너무 겁내하지 말아라. 좀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면 그거 철수할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여기서 드는 질문, 그러다 철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초기 연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연구에는 로우 엔드 디스럽터만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뉴 마켓 디스럽터, 그러니까 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확 바꾸는 아이폰 같이 그런 것도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도 우리는 부를 수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희한하게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디스랍터에 저항하는 아직까지 잘 버틴 형님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4년제 대학 얘기하는데요. 그 굉장히 대학이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티고 있는 것은 참 뭐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전문 대학이 있고요. B4년제 2년짜리도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대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게다가 교세라니 등등 해서 온라인 대학도 많고 온라인 교육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탑 10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탑 10이고 그 탑 50, 뭐 그 뒤에도 역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얘네 뭐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슬쩍 이제 여운을 남긴 것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흔들릴지 안 될지. 자,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살짝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데자뷰가 느껴져서 또 다른 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2009년, 이게 2008년도에 나온 아티클이에요. 2008년도에 나온 아티클인데, When Growth Stalls. 네. 이 디자인은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이게 개영배라는 건데, 하여튼간. 이 아티클이, 2008년도에 나온 이 아티클이 얼마나 대단한 아티클이었냐면, 2009년도에 맥킨지가 상 줬어요. 네. 맥켄지 어워드 세컨 플레이스 했는데 HBR에도 실렸는데 거기에다가 맥킨지까지 탁 상을 줬으니 이건 읽어줘야 되는 아티클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얘기했던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하고 너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해폭을 확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네, 개영배라고 하고요. 왜 개영배란 말을 썼는지 일단 내용 보시면 압니다. 네. 이 논문이 또 유명해져서 이렇게 또 HBR 편집진이 이렇게 편집한 어떤 책자에 Managing Through a Downturn 뭐죠? 예.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논문이. 예. 자, 요겁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해요. 요 장표를. When growth stalls, 성장이 가다가 정체한다는 거죠. 정체. 실속, 뭐 항공사 용어는 실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장이 막 잘 나가고 있었어요. 성장이. 이게 평균 성장률, average growth rate예요. 가다가 정점을 찍고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스톨리어는 기업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올라가다 뚝 떨어진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이게 이 논문에 아주 소름 끼치는 포인트예요. 예외 없이. 이 양반들이 글로벌 100 컴퍼니, 그다음에 포춘 100 컴퍼니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1955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50년간 판 거예요. 50년간 매년마다 뭐 100 매년마다 100을 비교를 해보니까
걔네들의 어떤 이런 성장 추이를 쭉 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찍고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예, 용트림하다가 장렬히 그냥 전사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요때 말고요. 요때 이 안에서는 이 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예요. 요때 임원 회의 때는 어떤 이야기를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이때 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사업본부장은 임원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을까요? 요때. 이거를 눈치를 챘었더라면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했었을 텐데. 네, 이때 어떤 일들이 이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걸까요? 이거죠. 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진 원인은 참 여러 가지를 있다고 밝혔는데, 외부 요인은 한 13%, 뭐, 오일가가 떨어졌더니 어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경기가 침체되니 어쩌니. 그런데 내부 요인이 87%라 이거예요. 내부 요인이. 내부가 문제인 거죠. 이게 왜 무섭냐? 한 번 떨어지면, 한 번 스토리 되면, 이 안에서, 더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마들 또 하이,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헤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좀 또 빨리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를 설명하는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프리미엄 포지션 캡티비티. 뭔가 갇혀 있는 거예요. 캡티비티. 프리미엄 포지션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disruptive innovation 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형님 기업들, 선도 기업들이 수익성 많은 고객들한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institutionalized. 그죠? 거기에 모든 활동들이 정렬, 얼라인 되다 보니까 딴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하고 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에서. 그래, 우리는 프리미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네. 두 번째,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브레이크다운. 뭐, 이노베이션 못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세 번째도 재밌습니다. 프리머추어 코어 어벤더먼트. 뭐냐면, 아까 우리 disruptive innovation, Y적 혁신을 얘기할 때 그러면 선도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Y적 혁신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지 마세요라고 아까 잠깐 여기서 얘기했는데 Y적 혁신을 한 기업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우리 시장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프리머처, 포화됐기 때문에 우리 핵심 역량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 라고 한 거예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인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탤런트 벤치, 숏폴드. 벤치는 이제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일어나다 보면 이제 벤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보생들 말하자면 그런 탤런트 벤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인즉슨 내부 승진만 하니까 안 된다. 외부 피를 수혈해야 뭐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이걸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일부러 갖고 왔어요. 프리미엄 포지션 캡티비티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이브 도즈란 교수가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면 망하기 딱 좋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코어 컨피던시가 다 좋은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턴 교수도 선도 기업이 Y적 혁신, 파괴적 혁신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 논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박사과정 때 이 논문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 논문을 말하자면 레퍼런스 많이 삼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Core rigidities, 핵심 경직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우리 논문에서 봤을 때 비슷한 단어가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되어서 뭔가 그
말랑말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핵심 역량 하다 보면 거기에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논문이 Disruptive Innovation 그 논문보다 더 좋은 게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아까 쭉 올라 뚝 떨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제공해 주지 않았거든요. 아까 대기업의 입장에서, 선도기업의 입장에서, 형님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네, 이것은 체크리스트를 줘요. 요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얼마나 잘 감지하느냐에 대한 그런 단서를 줍니다. 보세요. 표현들이 참 재밌어요. 위협적이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경쟁자에게 시장을 슬금슬금 뺏기고 있었니? 핵심 고객들이 우리의 새로운 상품에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니? 이런 걸 체크해 보면 뭔가 낌새가 나온다 이거죠. 이런 낌새를 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낌새를. 마켓 다이내믹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우리 임원진들의 애티튜드를 보았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고위 임원들이 위협적이지 않았던 경쟁자들이 우리와 같은 영역에서 싸우려고 한다 했을 때 인정하려 하지 않나요? 무슨 소리냐? 보고 딱 들어왔는데 임원이 나름대로 그 대리 과장이 이번에 무슨 어디에서 LA에서 하는 테크 크런치에서 뭐 굉장히 발표를 했던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 좀 위협적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괜찮아.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죠, 임원이. 그게 뭔데? 하면서 더 관심 있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 예. 그런 경쟁자나 저가로 무장한 경쟁자들이 우리의 하이엔드 시장을 침투할 가능성을 근거 없이 무시하시나요? 임원진이. 그런 애티튜드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네. 마켓과 경쟁자에 관련해서 현재 하이엔드 사업에 쏟은 열정만큼의 열정을 열정만큼 열정을 가지고 더 낮은 단계의 고객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나? 말이 좀 어렵죠? 영어 표현 보세요. 네. 경쟁자 분석을 할 때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프리미엄급 시장을 공략하지 않는 경쟁자나 저가 전략을 가진 그러니까 아까 이 disruptive innovation의 상징으로 제가 G를 언급했잖아요. 네, G를 언급했잖아요. 그 G를 인정하겠냐 안 하겠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문화가 또는 시스템이 또는 그런 뭐 체크리스트가 우리 조직 안에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가 뭐 2개 이상이면 어쩌고 4개 이상이면 어쩌고 4개 이상이면 비상 계획 들어가야 된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논문에서 그렇게까지 솔루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주 정말 전형적인 HBR의 논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전략 탁 제시해주니까 좋잖아요. 이건 뭐 이노베이션 얘기니까 뭐 넘어가고요. 네.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리머추어 코어 어벤드먼트. 이미 우리 시장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딴 데로 가야 된다. 예,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수십 년간 연구하는 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디립다 파는 사람이에요. 예. 시장이 포화되었다고 핵심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하지 말고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크리스 죽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시어즈는 60에서 70년대, 1976년도에 60에서 70년대에 호황을 이뤘었고요. K마트가 시어즈를 누르고 승승장구했는데 1976년도에 스텔 포인트, 미국 시장은 포화됐을 거야 라고 로버트 드와라는 CEO가 당시 CEO가 판단했답니다. 자, 이제 시어즈를 이겼으니까
그런데 야, 1976년 보니까 포화된 것 같아. 우리 뭐 하지? 새로운 먹거리 이런 거잖아요. 신수종 사업 뭐 이런 거. 예,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뉴골 해가지고 90년도까지 76년이에요. 예, 매출의 25%를 새로운 신수종 사업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별 희한한 걸 많이 했어요. 비숍, 뭐 뷔페 체인도 하고, 피자 비디오, 뭐 팔로도 했고요. 뭐 퍼스 카페테리아 뭐도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1980년대에서 1980년대 그 말 뒤에 이게 월마트가 나타나 가지고 그냥 확 역전을 시켜버렸죠. 이 포화 시장에서 어떻게 위성을 이용해서 포스 시스템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포화 시장이라고 오인해서 다른 신수종 사업으로 자기 핵심 역량을 분산시켜 버렸던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이 유통망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첨단 기술을 집어넣어서 뭔가 했다면 더 엄청난 제2의 월마트가 될 뻔도 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눈치채고 했지만 이미 물류 역량이 월마트에 비해서 10년이나 뒤처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그걸 보고 포화 시장이라고 빨리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disruptive innovation, 와이적 혁신 얘기하니까 막 뭔가 새로운 걸 가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수익성 높은 고객에 대한 그 관리를 잘 안 하고 새로운 건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뜻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양반이 그 2001년도에 Profit from the Core, 2004년도에는 Beyond the Core, 그죠? 네, 2007년도에는 뭐 Finding Your Next Core 해서 코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달인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네. 또 제언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당연히 여기는 세계는 뭐 이 아티클에서 네 가지의 어떤 제안을 좀 하는데 사실은 제가 웬만하면 HBR의 그 뒷부분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HBR 제가 읽는 요령이 좀 있는데 제 스스로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맨 문제 제기. 뭐가 문제지?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분석이고요. 다음에 대안을 제시한 파트는 사실은 그건 네 생각이지 하면서 제가 잘 약간 소홀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안을 제시한 그 솔루션에 내가 너무 거기에 제가 들어가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에 이런 분석이 있으면 나는 다른 대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 대안이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당연시 여기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사전 검시, 아까 그 I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예, 자기의 사업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라라는 이야기를 1995년도 이 Disruptive Innovation 논문에서 언급했었는데, 예, 프리모텀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죽어보는 거죠. 예, 그거를 전략적인 방법론에 아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07년도에 Performing a Project Pre-Mortem 해가지고 미리 죽어보기 뭐 이런 그런 것까지도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림자 내각이라는 것은 뭐 영 보드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오픈 셀, 섀도우 캐비넷 뭐 이런 거죠. 뭐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좀 새로울 테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새로운 걸 좀 발견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통한 전략 점검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왜냐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참고할 만하다 이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자, 여기서 또 다시 그 마이클 포터의 What is Strategy란 논문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 좀 질 건데, 이것도 역시 1996년도에 나온 What is Strategy, 전략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이런 거죠, 마이클 포터가.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좀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트레이드 오프란 말을 좀 써요. 트레이드 오프. 이것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Y적 혁신에 있어서 선도 기업이 잘 못하는 이유 institutionalized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도화되어 있다. 뭐 고착화되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 예,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저가항공사가 히트치니까 그 당시에 형님 기업인 컨티넨탈 에어라인도 우리도 저가항공사에서 컨티넨탈 라이트를 했단 말이죠. 박살났어요. 나중에. 왜 그러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없어요. 밀 서비스 안 해요. 그다음에 좌석 배치 없어요. 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체면이 있지. 밀 서비스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좌석도 좀 이렇게 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좀 해주고 뭐 이런 거죠. 저가 항공사로 가려면 저가 항공사에 맞게 모든 시스템이 다 온라인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항공기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짐을 빨리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창기 때는 기장이 내려가지고 짐도 꺼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내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일이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직 문화 자체가 으쌰으쌰 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쪽은 이미 하이엔드 서비스를 이미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분화되어 있어요. 분화. 전문성의 영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걸 함부로 내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예요. 피트의 문제예요. 피트.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전략이란 이런 표현 썼습니다. 마이클 포터가. The essence of strategy는 뭘 안 할지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저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예, 뭘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왜 선도 기업이 Y적 혁신을 잘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사실 이 disruptive innovation에서 담는 어떤 함의 시사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disruptive innovation에서 사례를 든 기업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막 그냥 가슴 아프게 막 해집고서 막 비판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예. 그런 사례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인 아이디어는 선도 기업이 무시하는 시장에서 뭔가 슬금슬금 피어오르는 게 있는데 시간이 있어야 충분히 그걸 캐치업 내가 디펜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 기업이 잘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를 크리스텐슨 교수는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다른 논문에서 그 힌트를 왜 그런지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거를 시간이 좀 더 되면 사실은 제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그 시스템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런 것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HBR 특강 마무리하겠고요. 와주셔서 고맙고 덕분에 저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사실 제가 이틀 동안 몸살 때문에 그냥 밤새 그냥 힘들게 좀 있었는데 진짜 참 묘하게도 딱 끝났어요. 바로 전에. 그래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